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또 이제 중복이 있어서 네네. 몸보심도 좀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출근길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전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 장맛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 있으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상 살펴보시면 내일까지 경남 해안에 200mm 이상, 충북과 남부 또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과 충남에는 30에서 80mm, 또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이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7월 27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핫 이슈 얘기 나누고요. 또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 있죠? 그렇죠. 목이 잠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좀 인사했는데 목소리 잠겨서 어머 어쩐디야 그 약을 좀 먹었나? 제가 괜히 막 엄마 같은 그런 마음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말은 어땠어요? 네, 잘 못 보냈어요. 몸이 잠기셔서.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구는 또 이렇게 응원하면서 뭘 먹어가면서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그런 재미가 있는데 관중은 10%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네.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응원했는지 저희 팀이 졌습니다. 응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황규라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오랜만에 집에서 정말 단잠을 거의 이틀 동안 푹 자갔고요. 네. 오랜만에 정말 개운합니다. 잘 잔 것 같아요. 오수진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저는 또 역시 아이들이랑 보냈는데요. 네. 날씨가 더우니까 수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집에 이제 요만한 볼풀장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서 아이들 놀게 해주는데 나중에 집이 다 물바다가 물바다, 되고 맞아. 그거 치우고 아이들 씻기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집안일 했습니까? 오랜만에 좀 글을 썼는데 요즘에 좀 책을 쓰고 있거든요.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갈등이라든지 해결책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조만간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다들 월북, 탈북 뭐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북에서 남한으로 왔다가 다시 북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근데 북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 우리도 아마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같던데요. 네, 일단 26일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요.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월남 도주자가요. 3년 만에 다시 불법적으로 이 분계선을 넘어서 7월 19일 이 개성시로 귀향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개성을 완전 봉쇄를 하고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은요, 최근 접경 지역을 봉쇄하면서까지 차단을 해왔던 코로나19가 우리 측으로 갔다 온 이 탈북민 때문에 처음 유입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군 당국은 남측 일부 인원의 월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 공개 보도와 관련된 일부 인원을 특정해서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월북했다고 추정되는 탈북민의 이 신원 추정 범위가 좁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탈북민 관련 설명 중에 신원 관련되는 이 단서가 될 만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은 월남 도주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귀향 장소가 개성이라는 점이 지금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 출신 탈북민이 워낙 적은 데다가 탈북 시점도 3년 전으로 비교적 좀 구체적이어서 이 탈북민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인으로 추정 범위가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포경찰서와 탈북민들의 전원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이 북한이 월북했다고 주장하는 이 탈북민은 김포에 거주하는 김모 씨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김모 씨는 1996년생의 남성으로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김 씨가 탈북했던 시점은 언제인가요? 네, 김 씨는 지난 2017년 수영으로 이 강화도를 통해서 남측으로 내려왔고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지상보다는 해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기 김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 등으로 월북 경로가 한정이 되고요. 실제 김 씨가 이제 월북 전에 이들 지역을 사전 답사한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지난달에 경찰 조사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김 씨가요, 이제 지난달에 중순 김포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김 씨가 이제 주변 탈북민들의 자금 3천만 원을 빌려서 이를 챙겨서 월북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 25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네. 토요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많이 모였나요? 네, 이제 25일 저녁 서울 을지로에서 모였습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세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고요. 이 참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여기서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 집회 주최 측은요, 6.17 소급 적용 강력 반대라고 크게 써놓은 현수막을 무대에 내걸었고요. 이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에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실수요자들도 징벌적인 세금 폭탄을 물게 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값을 오히려 폭등시킬 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위 참석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시던가요? 예, 참석자분들은요, 주로 30대에서 60대의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있었습니다. 이 주최 측은요, 이 똑같은 정부가 임대사업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실망한 이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발 집어던지고 이러는 퍼포먼스도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가 좀 부족하다면서 신발을 던지는 이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무용 의자를 향해서 신발을 던지면서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서명운동도 받아서요. 조만간에 헌법 소원까지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공식 입장문 내놨잖아요. 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요, 26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여기서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제기된 소급 적용 위험, 또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 침해 등의 이슈는 일부 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는요,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을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또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서 단기 투자 또는 갭 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임대차 3법 도입으로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좀 균형 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참새하고 비둘기 떼죽음 당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랬었죠. 용의자가 체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이 산책로에서요, 참새와 비둘기 1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이요, 25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요, 용의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새와 비둘기는 어떻게 떼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네, A씨는 지난달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참새와 비둘기 등 수십 마리에게 독극물이 든 모이를 먹였던 겁니다. 웬일이야. 네,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의뢰한 결과 참새와 비둘기 사체에서요, 고독성 농약인 이 메토밀 성분이 검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A씨는 왜 그랬대요? 이유가 뭐래요? 네,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A씨가 이런 행각을 벌인 이유가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네? 이 길을 가다가 옷에 새 배설물이 묻었나 봐요. 여기에 화가 나서 어머. 홧김에 범행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설물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에게 새 참새와 비둘기 떼죽음을 당하게 한 건데요. 이렇게 야생동물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처럼 이제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생물을
가족을 죽일 경우에는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자, 또 이 사건은 이혼 요구를 거절한 남편을 네. 흉기로 찌른 아내가 있었다. 이 사건이 있었다. 네. 이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지난 1월 5일에 네. 있었던 일입니다. 전북 완주에서요, 이 60대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범행 직후에 이제 남편을 그대로 놔둔 채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직접 119에 신고를 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찌르고 그 남편을 그냥 두고 집을 나갔다 이런 얘기가 네. 될 텐데요. 아내는 그럼 어디로 간 거래요? 그 아내분은요, 임실군에 있는 섬진강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분은요, 본인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면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왜 그랬대요? 이게 아내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나왔는데요. 바로 남편을 간병하면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남편분은요, 평소에 지병이 좀 있었고요. 아내가 아픈 남편을 계속해서 간호를 해왔었는데요. 네. 남편을 돌보는 것에 지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여기에 해주겠다. 화가 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쳐있던 상황에 이혼까지 안 해주니까 내가 이걸 앞으로 더 해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에 막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가버리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위기감이 있으니까 이혼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이 사건에서는 어쨌든 찌른 아내를 남편이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요? 이 남편은 수사기관부터 뭐 법원까지 네. 가서 이제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을 유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아내의 선처를 요구를 했는데요. 네. 1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에 검찰은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네. 하지만 지난 20일입니다. 이제 재판부는요, 검찰의 항고를 기각을 하고 원심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재판부는요, 아내가 오랜 지병으로 그러니까 오랜 간병으로죠, 지친 네.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좀 범행을 저지른 면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남편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고 또 피고인이 남편을 나중에 또 간호해야 될 상황인 점 등을 감안을 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밝혔습니다. 아픈 남편의 상황이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살인 미수죄가 형량이 되게 무겁지 않나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죄는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중에 가장 중한 범죄예요. 그래서 형량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수기 때문에 이제 형량이 약간 강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흉기를 이용한 특수상해 그리고 살인 미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특수자가 붙으면요. 네.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물건, 즉 흉기를 휴대하고 사람을 상해 입게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형법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살인 미수냐 아니면 특수상해냐 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죽이려는, 즉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거는 살인 미수고요. 그게 아니라 심하게 다치게 할 의도로 이제 흉기를 휘둘렀다. 이러면 특수상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범인이 나와서 나는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하면 특수상해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 주관적인 범죄자의 그 의사에 따르지 않고 그 흉기가 어떤 게 사용이 됐었는지, 상해 부위가 어딘지, 예를 들면 또 급소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부분이었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또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살핍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살인 미수인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미수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범죄가 더 형이 무겁고 가벼운지. 네네네. 자, 어떤 범인이 이제 뭐 흉기를 휘둘러서 이제 피해자를 찔렀는데 피해자가 도망갔어요. 그 경우에도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미수범이 됐잖아요. 네네. 또 한 경우는 흉기를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하니까 피해자가 불쌍해서 자발적으로 멈췄어요. 어느 게 더 가볍게 처벌될까요? 후자. 멈추는 그렇죠. 거. 자발적으로 멈춰야지, 멈추기. 맞아. 그게 중지미수로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형량이 대폭 강경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이제 선처를 했느냐, 네. 합의를 했을 경우에도 역시 형량이 강경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간병 스트레스 받아서 네. 사고 일어나고 이러는 게 종종 있어요. 네, 네. 아니 얼마 전에도 저 네. 간병을 19년 동안 간병한 거야. 아, 오래했다. 근데 폭언에 계속 시달렸대요. 아하. 그래가지고 살해한 네, 사건이 네. 있었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은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남편을 보살폈지만 네. 폭력과 폭언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이 지난 2000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이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년 동안이나 이 아내분이 남편을 홀로 계속해서 간호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요. 참다 못한 아내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요, 아내는 범행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결국 목숨은 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 아내는 범행을 인정을 했어요? 어땠어요? 네,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요, 오랜 간병에 지쳐서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짐이 될 것이 걱정돼서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이 범행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아내에게는요,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에 아내가 항소를 했지만요, 지난 18일 재판부는 아내의 항소를 기각을 하고 네. 원심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휴. 자, 이게 이렇게 범죄로 이어지는 네.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왜 저 그런 얘기 하잖아. 김병희 효자 없다. 맞아요. 그리고 네. 수년 동안 네. 아무 일도 못하고 옆에서 수발들면서 간병을 한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네.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걸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점점 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끼리 왜 이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황당한 며느리 얘기. 네, 며느리 얘기. 황당해요. 저희 내용을 읽어봤더니 황당해. 맞아요. 자, 오늘 가족 법률, 가정 법률,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 주제가 고통 겪는 며느리들의 이야기였잖아요.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상상 초월 황당한 며느리들의 이거 사연을 재밌겠다. 모아봤습니다. 네. 기대됩니까? 네. 기대됩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이혼 소송 중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한 며느리입니다. 아, 이거는 알 것 같아, 바로. 뭘? 폭행 아니야? 폭행, 뭐 때리는 며느리. 때린 며느리. 막장 며느리. 네, 막장 많이 것도 봤잖아요. 나쁘지만 요건 더 아파, 더 아파. 네? 더 아파요? 더 아파. 어떻게 한 건데? 어떻게 하지? 자, 뭐 물었나?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시어머니 핥혔어. 핥힌 며느리. 핥히면 너무 아파. 너무 예리해. 네.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어머니 역할하고 네. 예인 MC께서 해주세요. 며느리 네. 역할. 나쁜 며느리죠. 나 적당히 핥혀줘요. 네.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말려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저희 부부는 오히려 아들이 빨리 이혼하길 바랐습니다.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아들과도 걸핏하며 싸웠기 때문이죠. 며느리와 이혼한다는 아들의 말에 참고 또 참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우, 진짜 문이 왜 안 열려? 아, 축구도 져서 열받아 죽겠는데. 야, 빨리 문 열어. 야. 나한테 한 얘기냐? 예! 너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인 줄 알고 새벽 6시야, 6시. 축구 본다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들어와야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내가 몇 시에 들어오든 나가든 당신이 뭔 상관인데? 어차피 우리 뭐 이제 남남들 사이에. 어머, 진짜 귀따갑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좀 그만해. 아우. 어머, 나보고 당신이래. 여보, 당신 사랑해요. 이것도 아니고 당신이라고 그랬냐. 너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냐? 네가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한 게 뭐 있다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너희 집에선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가만 안 둬. 내 손톱맛 좀 봐라. 술 먹고 헐크처럼 돌변한 며느리는 제 얼굴을 핥혔고 제 남편에게는 의자를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내 아들과 이혼할 사이라며 시부모를 폭행한 며느리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며느리네. 당신 그러고 막 야 이러고. 어우. 근데 이제 할 이혼 소송 중이다 이거. 네. 남 된다 이거. 남이니까. 술 먹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지난 2010년 6월에 이제 남아공 월드컵 경기가 이제 한창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 이제 며느리가요, 한국 대 나이지리아전을 관전을 한 뒤에 오전 6시에 귀가를 한 거예요. 네. 이제 새벽 시간이라서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문을 빨리 열어주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아유. 이 화가 난 시어머니는 아니 술을 먹고 들어와서 어디서 감히 문을 빨리 안 열냐고 그렇게 난리냐 이렇게 꾸짖었는데 이에 며느리는 내가 남편과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곧 이혼도 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은 시어머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폭언도 나쁘겠지만 이렇게 막 하기까지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몸까지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말싸움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핥히게 됐고요. 시아버지에게는요, 이 의자까지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는요, 이마, 팔꿈치 등의 이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고요. 의자를 맞은 시아버지도 팔목 염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며느리 어떤 처벌 받았어요? 이 며느리는 일단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이 벌금 200만 원이 선고유예가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며느리가 일단 초범이고 이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에서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이 된 점, 이런 점을 들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선고유예를 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를 폭행했는데 선고유예다. 거기다가 의자도 집어던지고 막 이랬다는데 존속상해라고 그러죠. 이 존속상해 같은 경우에는 처벌해주지 마세요 이러면 처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존속 폭행하고 존속 상해가 다른데요. 존속 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피해자고 맞았지만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속 상해는 다릅니다. 상해는 2주 이상으로 이제는 이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맞아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처벌하지 마세요. 그래도 가족입니다. 원만하게 뭐 어쨌든 우리 아들이랑 이혼은 했지만 원만하게 그래도 지난 가족 관계로 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사가 더 나서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존속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잖아요. 네. 폭행과 상해의 좀 구체적인 차이를 알려주세요. 혼동이 되는데요. 네. 이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라서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살짝 때리거나 아니면 머리채를 잡거나 심지어는 물컵에 있는 물을 이제 쏟아부어도 폭행죄가 되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이 며느리가 이제 핥혔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나를 경우에 상해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상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의자 집어던졌잖아요. 네. 화나면 꼭 뭘 집어 던지는 사람이 그래. 있어요. 맞아요. 습관이에요, 근데 습관. 이럴 때 의자를 던졌다는 건 이게 꽤 위험한데 이거 특수 폭행 이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특수폭행은 가중처벌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때리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때리는 경우에 이제 특수폭행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위험한 물건, 흉기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특수폭행죄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용품, 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는? 나뉘는? 네. 그 물건들은 뭐가 있어요? 뭐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고 술 먹고 이제 병 깨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찌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특수폭행죄가 되고 또 재미있는 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그 친한 후배가 막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막 실수를 하니까 이 선배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막 이제 몇 대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피가 이제 다쳐가지고 막 피가 막 흘렀거든요. 그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사실 일상용품이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특수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때리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물건을 들고 때리면 가중처벌되니까 중요해요. 쿠션, 베개 이런 건 던져도 돼요. 던져도 깨지지 않는 거. 맞아, 나는 쿠션은 오히려 완충죄가 될 수 네. 있는데 어쨌든 던졌다는 것 그래. 자체가 이제 폭력의 행사라고 볼 수 네. 있고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이힐 굽 이것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며느리가 먼저 핥혔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면 며느리가 이걸 대응을 하면 그럼 정당방위인가?
사실 이 정당방위가 굉장히 판단받기 어려워요. 일단은 상대방한테 상처가 났다고 하면은 둘 다 쌍방 폭행으로 올라가서 네. 네네. 거기서 이건 정당방위입니다라고 이제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요건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상대방보다 이제 내가 상처가 더 심하게 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들고 하면 안 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거기서 이제 반격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공격의 의사이면 안 되고 방위의 의사여야 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이것은 정당방위다라고 해서 이제 처벌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어찌됐든 간에 며느리가 먼저 때렸으니까 나도 열받는다 이렇게 반격을 하시면 네네. 같이 일단은 경찰, 검찰 조사를 맞아. 받고 쌍방으로 이제 맞아요. 기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요. 아이고. 네, 황당해요. 네. 밝혔어요. 예, 자, 밝혔어. 다음엔 또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가족끼리 왜 이래? 이것으로 2억 5천만 원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어? 이것으로. 2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지? 어떻게 했을까? 뭐 사기 뭐 그런 거? 사기 뭐 사기? 사기 글쎄 사기으로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맞춤법이 안 맞겠죠? 거짓말 뭘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네. 답은 연기력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아마 올라갈 그런 연기를 펼친 네. 며느리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예요. 이번에도 며느리 예인님께서 네. 오수진 변호사님 뭐 탐나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끼워 넣어드릴게요. 근데 저는 진짜 며느리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시어머니 괜찮죠. 역할합니다. 예. 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에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가 있어요. 아들밖에 없는 저희 부부는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면 행복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다고 전세금을 2천만 원이나 올려달래요. 갑자기 저희가 그 큰 돈 구할 데도 없고 그 규락 씨 능력 아시잖아요. 그래, 규락이 저희 우리 아들이지만 참 능력 없어. 형편이 안 돼요. 네,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어머니? 네가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그렇게 2천만 원 빌려달라 하겠냐. 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내줄게. 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아니 저희 집에 글쎄 경매로 넘어갔대요. 저희 가족이 지금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어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그 연금보험금 그 일시불로 낸다고 찾아주신 그 돈 있잖아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어머니. 뒷조사했냐? 네, 그거 그래.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저희- 그래. 네. 길거리에 나 안 주면 안 되지. 안 안 되지. 되죠. 그래. 네, 네. 돈 보내줄게. 걱정하지 말어. 네. 그리고 한 달 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너 올 때마다 난 불안하다. 뭔 일이냐?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왜? 인철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300. 어휴. 300만 원. 우리 인철이 변호사 돼야 되는데. 우리 인철이 우리 인철이가 수술을 못하고 있어. 수술을 해야 된다. 300만 원 우리 인철이가 네, 빌려주세요. 보내줘야지. 걱정하지 마라. 보내준다. 나 바로 우리 빌려준다. 참. 돈을 달라며 찾아와서 애원하는 우리 며느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돈을 보내줬건만 알고 보니 며느리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나 앉은 적도 없고 손주가 입원한 적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한테 뜯긴 돈이 무려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하니 분하고 억울해요. 며느리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황당하죠. 시어머니 어머니. 너무 착하다. 아니 집안에 사기꾼이 들어앉아 있었어. 그러네요. 아우. 야, 이거 피싱 범죄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전화해서.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2019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올케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40대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요, 일시불로 납부할 연금 보험료를 빌려주면 갚겠다. 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속여서 시어머니에게 총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고요. 또 공부방을 운영했던 이 며느리가 올케에게 미리 회비를 대납해야 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6차례에 걸쳐서 약 2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배신감이 더 컸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가족에게만 이러지 않아요. 여기저기 분명히 손을 더 벌렸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며느리는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직장 동료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2명에게도요, 토지 매매 대금 또는
경우에는 아들 병원 치료비를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이나 빌렸다고 합니다. 야, 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는 거 그 머리 쓰는 거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돈 빌려서 어디다 썼대 그 며느리?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요, 이 역시 이제 빚을 갚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자고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해서 네. 돈을 이렇게 강탈했어. 아, 그러면 이거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해야죠. 처벌해야죠. 처벌할 수 있으면 O, 네. 아니면 X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있다. 있던데. 있죠.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저기 증거. 아니, 이게 전에 돈을. 우리 배웠잖아. 무슨 친족 상도례인가. 상도래. 아, 가족이기 때문에. 며느리라며. 그래. 그리고 시부모라며. 용어가 나오니까 약간 이제 바뀌었어요. 쫄깃해지네. X. 안 된다. 처벌이 안 X. 된다.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두 분의 답을 들어보죠. 들어주세요. 결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따라왔네. 네. 그래요? 원칙적으로 처벌이 돼요? 하여튼 그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꿔서 안 갚으면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속여야 돼요. 기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다음에 이제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데 그래서 단순 채무 불이행은 이제 사기죄로 처벌 안 되지만 처음부터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뜯긴 돈은? 사실 고소를 하는 것은 네.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다 이제 고소를 하는 것이고 네.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는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 게 두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얼마라도 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또는 그걸 의도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에는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나온 그 전문 용어에 흔들렸잖아요. 친족 상도래. 예. 그럼 뭐 처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진짜 굉장히 많이 놀라워요.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하다가 드리는 말씀들이 있는데 딱 그 용어를 또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금방 기억했어. 네. 금방 기억했어. 친족 상도례. 근데 네. 그게 뭔지를 조금 더 정확히 아시면 좋겠죠. 이거는 뭐냐면요. 재산범죄 중에 강도죄 이런 말고 사기죄나 절도죄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친족 상도례에 적용이 되는 그 범위가 있어요. 네. 먼저 직계혈족, 그리고 동거 가족, 동거 친족, 배우자. 지금 요 사이에서 이런 재산범죄가 벌어진 경우에는 아예 형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 범위가 아닌 친족 간에 이제 범행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럴 땐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며느리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동거 친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며느리랑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더더욱이 며느리가 갖은 거짓말로 이제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는 그걸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 실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며느리는요, 사기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됐고요. 네. 지난 2019년 3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요, 이제 이 편취 규모가 2억 5천만 원이 넘는데도 이제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모두 엄벌을 해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하고 나섰다고 해서 네.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진짜 이 가족 간의 사기 범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2017년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조카가 재력가 외삼촌 집에 잠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같이 네. 살고 있었는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외삼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해외 투자 업무를 하면서 두바이의 왕족과 친하게 됐다. 두바이 왕족과 친하게 됐기 때문에 고수익 펀드에 투자해라. 또 심지어는 이제 금괴를 이제 싼 값에 들어와서 다시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외삼촌을 기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지금 막 웃었잖아요. 두바이 왕족을 알고 있다. 이거 자체가 좀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하나 아는 아랍어 있어요. 네. 아살라말라콤. 아살라말라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살라말라이쿰. 네. 아니, 그래서 이걸 믿고 돈을 줬대요. 근데 이 조카가 이 발주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삼촌한테 이제 속이는데 성공해가지고 무려 16억 8천만 원을 받았고요. 와. 또 삼촌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10명을 속여가지고 무려 45억 원 가량. 45억 원? 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근데 조카 처벌 어떻게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죠. 이 조카가 말한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두바이 왕족은 알기는커녕 한 명도 몰랐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해외 투자 업무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속였는데 그래서 피해자 10명한테 대한 이제 그 처벌은 받았는데 근데
외삼촌에 대한 그 범죄는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친족 상도례.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사는 삼촌, 동거 친족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 때문에 이제 외삼촌에 대한 부분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야, 외삼촌 입장에서는 16억 원을 날리고도 그냥 이렇게 됐다. 네. 친족 상도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규정이 사실 옛날 로마법에서 생긴 거예요. 몇천 년 된 조항인데 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해결될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집안에서 발생한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쇠창살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 사건 같이 가해자가 교묘하게 이제 가족을 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친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가담한 공범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친족 상도례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친족 상도례는 그 본인이 친족의 신분에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범이든 아니면 공범이든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런 친족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고 이 사람과 같이 범행한 사람한테는 그냥 그대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친족 상도례는 해당 대상이면 꼭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외도 있어요? 일단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주 극히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취업이랑 결혼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혼 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제 혼인을 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유, 나쁜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뭐 그 처 명의로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상한 그런 사기 범행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 배우자라는 그 신분 관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혼인 무효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친인척들한테 대놓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소소하게 돈을 빌려서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친인척들한테 돈 빌리면 안 갚아도 돼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예요.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상품을 좀 들어준 거예요. 꾸준히 열심히 부었는데 만기 한 두어 달 남겨놓고 며느리가 어머니 나 TV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집에 돈 그거 적금 좀 해약해서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며느리인데 뭐 그냥 하지 뭐 그 해약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안 갚았잖아. 지금 안 갚고 있지. 바로 갚아준다 해놓고 안 갚고 그러니까. 있어요. 가족이니까. 얼마나 애매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네.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네. 며느리가 아니 시어머니가 돈이 좀 있으신 거야. 근데 며느리가 돈 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남편을 시켜서 아, 남편 남편한테 시켜서. 너가 좀 해. 그러니까. 너가 좀 빌려. 막 계속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라 씨 이런 조심해야 돼. 여자 잘 만나야 돼. 네, 아니, 알겠죠? 이런 예는 진짜 많죠. 너무 많죠. 주변에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현명하게 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이혼 상담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결혼할 때 부모님이 이제 집을 살려고 이제 돈을 꿔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한테. 뭐 시부모님이 이제 자녀한테 돈을 꿔주면서 또 명의는 며느리 앞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또 이제 장인 장모가 사위 앞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선물이다. 아니면 이제 나중에 잘 되면 갚아라. 근데 1년도 안 살고 이혼하면서 그 재산이 그 집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명의니까. 그럼 부모님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꿔준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백날 법원에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증거가 없으면 징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받은 사람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제 이게 주는 게 아니라 꿔주는 거라 할 경우에는 증거, 각서라든지 차용증을 받거나 아니면 입금증이라든지 어떤 다른 증거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용증 같은 거는 꼭 써라. 뭐 써놔야 돼요. 역시. 근데 이게 네. 가족뿐이 안 아니고요. 돼요, 저. 친구 사이에도 그래. 그러니까 뭘 써놓든가 아니면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야, 내 100만 원 뿐이다. 맞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줘도 되는 정도. 안 받을 생각으로. 안 받을. 네,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아유, 이거 친구 잃고 다 잃고, 네. 가족 잃고 다 이래요. 경험담. 네. 아니시죠? 경험 다 아니, 있죠, 뭐, 가고. 우리 나이쯤 되면 이렇게 가끔 전화 오는 게 있어요. 그래요. 이러다가. 뭐 때문에 급한데. 그래, 맞아요. 근데 나도 이제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돼. 그러면 좀 이렇게 내 요 정도는 해줄게. 해줄게. 요 정도 선에서. 네. 저도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도 없습니다. 자, 다음 사연 자, 뭐예요? 세 번째,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자, 이것 때문에 저승사자가 된 며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거 보면 다 돈 같아요. 재산 뭐 이런 거. 저승사자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지? 한번 보겠습니다. 술. 아이고, 그놈의 술. 술 술 때문에, 때문에? 저승사자가 며느리가 됐습니다. 자, 며느리 역할은 예인 씨가 해주시고 네. 시아버지 역할은 우리 이재훈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나이 일은
손주들 재롱 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나이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바로 매일 술 마시는 며느리 때문이죠. 평소에는 순하고 착한 며느리가 술만 먹으면 악마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날도 며느리가 술 마시고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예, 별일 없지? 여보세요? 뭐야? 너 지금 또 술 마시고 있는 거냐? 아버님, 쪽집게 도사예요. 아이고, 어떻게 맞췄대? 저 술 마시는 거 맞췄으니까, 나 한잔해. 한잔해. 뭐 또 술 떡이 됐네. 너 떡이 됐어. 너 어떻게 이렇게 맨날 술에 취해 있냐? 너 아들 보고 다 배우겠어, 네 아들.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술 좀 끊어, 제발 좀. 진짜. 이 영감탱이가 뭐래? 어떡해. 이 좋은 술을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술 못 끊으니까 전화 끊을게. 전화할게. 술 먹으니까 전화 끊어. 잔소리 대마왕 진짜 영감탱이. 자기 아들이 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나보고 술 끊으래. 안 되겠다. 화나니까 문자 하나 보내야지. 어머. 아직 가볼게. 살아있냐? 어머. 곧 데려가 주마. 전송. 이게 뭐야, 이게? 에? 아직 살아있냐? 곧 데려가 주마. 이게 미쳤나, 이게 진짜. 아직도 화가 나 안 풀려. 술 끊으래 자꾸. 하나 더 보냈다. 저승갈 준비나 해라. 전송. 어머. 뭐야? 기가 막힌. 저승갈 준비나 해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술 한 번 끊으라고 했다고 이 늙은 시애비한테 이게 아주 저주를 퍼붓네. 그날 며느리의 폭언 문자는 새벽 5시까지 수십 차례 이어졌고 난생 처음 보는 욕들이 난무하는 문자에 심장이 덜덜덜덜 떨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술 좀 그만 마시라는 시아버지를 문자로 협박하는 며느리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무서워요. 왜 저승사자인가 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수십 차례 계속 문자를 새벽 5시까지 무섭죠. 저승에서 만납시다. 막 이런 거 보내면 얼마나 그래, 이 무섭겠어요. 며느리가 뒤끝 있네. 화난다고. 한 번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고 계속 이러는 거야. 그렇죠. 괴롭히는 거죠. 이 구체적인 사연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게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시아버지의 욕설과 함께 이런 위협적인 문자를 수십 차례나 보낸 40대 며느리의 사건입니다. 이 며느리는요, 시아버지가 아가야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말한 데에 앙심을 품고 이 새벽까지 시아버지에게 문자 폭탄을 쏟아냈는데요. 여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살아있냐, 곧 데려가 주마 또는 죽을 준비나 해라, 뭐 이런 협박성 문자를 새벽 5시까지 수십 차례나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취했으면 그쵸. 이렇게 협박 문자를 저승사자처럼 확 이렇게 보냈을까. 매일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대요? 이 며느리가요, 술을 먹고 이런 황당한 행각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9년 4월에는요, 이 네. 파출소를 찾아가서 차비가 없다고 자기를 양산시청까지 태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이어서 이제 순찰차에 탄 뒤에 차 안에 있던 이 서류 가방을 몰래 훔쳐서 어머머. 거기에 있던 이 음주 측정기 이 사용대장 같은 거를 찍고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식당과 막 무도회장, 뭐 핸드폰 매장 이런 데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서 영업 방해 또는 무전 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알코올 중독. 병적으로 알코올 치료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 시아버지에게 문자로 협박했어요. 네. 이 며느리 처벌이 가능할까? 가능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오. X. 처벌 받아야죠. 협박이. 왜? X는 처벌 왜? 받았으면 좋겠는데 술이 취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술이 취해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보내는 제가 이렇게 안 보냈어요. 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전 모르겠어요. 난 몰라. 그냥 발뺌하는 난 모르세요. 아니야. 이게 뭔가를 잘못하면 꼭 술 탓해. 예?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경황 중에 이거 아니야. 처벌해야 돼, 이런 사람. 근데 이건 네, 문자잖아요. 처벌을 해야 문자. 되는데.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문자 수준 술을 먹고 문자를 한 건데 이거를 처벌한다? 문자 폭탄 이거 심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 잠도 못 자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술이 취해서 맨정신이 아니라서. 있다, 없다. 저희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당연히 있죠. 할수 있구나. 협박인데요.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문자 폭탄 이거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 문자가 오히려 더 마음에 오래오래 상처로 그래. 이제 핥히듯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관계이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관계이기 때문에 협박죄 중에서도 존속 협박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그치지만 존속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굉장히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맹점이 있지요. 여기서 시아버지가 처벌을 강력히 원할지 아니면 그래도 며느리니까 술을 먹고 내가 참 이걸 용서를 해야 되나 아마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시니까 걱정돼서 문자도 보냈던 그럼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며느리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협박죄로 아까 제가 존속 협박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협박죄도 그렇고 존속 협박죄도 그렇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우리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피해자가 만약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관계가 이제 아들과의 그 혼인 관계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며느리가 이것 때문에 경찰 조사받고 시아버지께서도 또 경찰 가서 조사하시고 네. 그 문자 다 수사기관에 보여주시고 이러는 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사실 도움이 안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현명하신 또 시아버지께서 끙끙 앓으시다가 아유 이거 내가 참고 말지 아유. 대신에 내가 용서해 주니까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좀 제발 좀 잘 살아라 네. 이렇게 해서 선처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전화 통화 내용에서 보니까 얘 또 술 마셨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고.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술 마셨을 때는 막 이러는데 평상시에 아버님, 공손해. 진지 드셨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미치는 그러면 거야. 용서하고. 술 취하면 이 양반 핑계하다가 딱 술 깨면 아버님.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은요, 이제 며느리는 업무방해와 사기, 또 이제 공무집행 방해, 또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2019년 11월에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와. 이 재판부는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또 시부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행패를 부린 점 등을 감안을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러면 좀 정신질환 호소하는 경우에 감형이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평상시에도 아마 습관적으로 이랬을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좀 이상하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막 폭력성이 심하면 병원 가서 좀 치료받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 정상이에요. 막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막상 법정 가면 저 비장성이에요. 저 정신질환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량을 강경시키는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법에 보면은 이 심신장애로 변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이제 형량을 강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음주 만취 상태라든지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형이 감경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술에 취한 상태였잖아요. 네네. 저도 과거에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필름이 끊겨버리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맞아요. 기억이 안 안 나거든요. 나.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난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억이 안 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치범죄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술에 좀 관대했어요. 그래서 네. 법정에서도 네. 술 취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형량이 깎이긴 했는데 네. 최근에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술 마셔서 이제 필름이 끊기는 소위 말하는 그 블랙아웃 상태가 돼도 네. 잠재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식적으로 뭐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욕한 게 다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거라서 형을 강경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됐거든요. 그리고 국민 정서에도 뭐 정신질환이 있거나 술이 많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형을 강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제 주치범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형을 강경해주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안에서의 술 문제가 예전에는 남편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내들도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런 맞아요. 분들도 네. 많고 어떤 분들은 보면 주량이 남성들보다 훨씬 우월적이에요. 잘 마시던데. 이런 분들이 뭐 주변에도 몇 분 계신데. 네. 거기까지 하시죠. 주변에. 네. 이런 걸로 무슨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찔리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간 경변 초기 네. 진단을 받았대요. 네. 근데 아내가 진짜 매일 술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건강 검진 그렇게 나오면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것도 안 마시려니까 당신 안 마셔? 그럼 나 혼자 마시지 뭐. 이러니까 또 안 돼 보이니까 또 옆에 앉아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봤을 때는 계속 아들이 매일 먹는 아내와 같이 술을 먹어서 간이 나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려고 했죠. 그때 며느리가 아니, 다른 집은 이렇게 며느리가 돈 잘 벌어오면 시어머니가 아우 예쁜 우리 며느리하고 업고 다닌다는데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이런다잖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 무섭지. 진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친한 언니는 그렇게 술만 먹으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막 퍼붓는데요. 근데 다음날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하고 그냥. 녹음을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맞아. 시어머니께서 아마 언젠가부터 녹음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 수도 그분한테 있겠죠. 꼭 얘기해 주세요. 친구들도 술만 먹었다 하면 어디 간판 발로 차고 맞아. 그걸 찍어놔요. 이렇게 네. 찍어. 그거 보여주면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한다. 그게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사람이 원래 성품인 경우가 많아요. 많지 않다 보면 무의식 중에 평상시에는 이성적으로 억누르고 있지만 술이 많지 않으면 자신의 원래 성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네. 반드시 배우자 될 사람하고 술을 많이 마셔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지만 이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제 지인 중에 예전 얘기긴 하지만 술이 취해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뭐가 누워 있냐면 그 패스트푸드 치킨 패스트푸드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옆에 누워 계시대요. 진짜 뭘 세워져 있으면 자꾸 할아버지 맞아, 얼마나 추우세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다고 본인은 다 어르신이 추워하는 것 같아서 본인이 이렇게 모시고 온 기억이 나는데 옆에 뭐가 누워 있길래 그런 건 절도죄 되는 거예요. 그건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꼭 만나셔야 돼요. 그게 절도죄입니다. 그래도 얼른 갖다 꽂아놨대요. 무슨 치킨집 할아버지 인형이 누워있으니까 다행이지 외간 남자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모르는 남자 누워있어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러는 걸 말리고 이러면 술 마신 사람들은 듣질 않잖아요. 술 취했을 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이런 거잖아. 술 끊으랬더니 며느리가 앙심 품고 계속 문자 보내고. 이런 사례 없습니까 또? 네,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제 며느리가 항상 술을 마셨는데 이날도 역시 술을 마시다가 이 술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술을 사려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말렸고요. 이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주먹으로 때려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걱정해서 말리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게 며느리는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요. 네. 술에서 깬 뒤에 술에 취해 그랬다면서 선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이렇게 가족에게 주사를 부려왔다면서 이번에는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결국 며느리는 구속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요구도 이해가 돼요. 폭행을 했으니까요. 맞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매일매일 술을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먹는 배우자. 이게 혹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일단은 매일이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막 주치 난동을 부리고 그렇죠. 또는 막 폭행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한 말을 하거나 이거는 매일을 떠나서 어쨌든 간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니까요. 근데 매일 술을 즐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단은 이혼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아내가 제발 우리 하루 건너 하루라도 이제 좀 줄여달라.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계속 술을 먹으니까 내가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저녁마다 의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밥 먹을 때 술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매일매일 술을 먹으며 그 부부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경우 이럴 때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내가 매일 술을 먹겠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화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관계 개선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섰다 싶으면은 차라리 같이 그런 혹시 알코올 의존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병원에 다녀보고 그리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좀 그 치료도 같이 노력을 해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방이 나는 이거 치료할 필요도 없고 내 멋대로 살겠다. 얼마나 바깥일이 힘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막 나간다. 이러면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 그 정도로 같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경우에는 사실 아내도 굉장히 잘했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그런 판단을 받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남편이 이제 하고 한 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폭력을 하지는 않고. 그래서 아내가 참고
않고 하다가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제발 술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나 이혼할 테니까 술을 끊어라. 근데 계속해서 남편이 안 끊으니까 아내가 무슨 영상을 보여줬냐면 남편을 딱 보니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빠가 술 마시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니까 아빠가 충격을 받고 이제 술을 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지나치면 문제가 되니까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섭다. 네, 가족끼리 외래 오늘은 황당한 며느리 사연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야,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좋아하죠? 한정판이란 말 붙으면 저도 솔깃해서 왠지 일단은 짚고 봐. 그렇죠. 짚고 결정하는 거예요. 괜히 막 설레고요. 호감이 가죠. 네.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그 한정판 신발이 있잖아요. 그 신발을 수집해요. 그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모으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근데 잘 신지도 않으면서 모으긴 또 계속 모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한정판 마케팅 같은 건데 인기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런 마케팅이요. 이제 준비된 수량이 판매되면은 더 이상 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희소성이 있고 또 그거를 구하는 사람들도 적다 보니까는 아, 내가 이걸 구했구나 하는 약간 특별한 마음, 심리 아. 그런 게 있어서 요즘에도 이런 이제 한정판 마케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버터맛 과자 칩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사러 가면 품절되고 사러 가면 품절되고 아니 구하기 어려우니까 네. 더 막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한 그 커피숍 네. 브랜드에서 아, 맞아. 그 네. 피크닉 가방 같은 거 출시했는데 그 막 새벽부터 앞에 줄 서고 맞아요. 네. 그거 하나 살려 기다리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쁘긴 이쁘더라. 갖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정판 마케팅이 인기를 계속 끌면서 사실은 뭐 커피숍도 그렇고 네. 어디든지 업계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정판 마케팅을 하려고 이게 끊임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자동차 시장에도 나타났다 이거죠. 와. 네,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 소비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나만의 특별한 차량을 갖고 싶잖아요. 이런 네. 분들의 욕구가 늘면서 스페셜 에디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시 10년, 뭐 이제 창사 20주년뿐만 아니라 뭐 여름 휴가철 맞아서 뭐 계절에 따라서도 이런 한정판 에디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특별한 차, 스페셜 에디션 차에 대한 매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첫 번째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눈길을 끄는 외관입니다. 네, 매력의 첫 번째는 역시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눈길을 끄는 자동차 외관입니다. 저는 좀 공감이 가요. 사실 차를 구매할 때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게 디자인이죠. 디자인, 맞아요. 그쵸. 주변에 친구들 뭐 차 샀다고 해도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도 디자인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요, 얼마나 눈길을 끌고 또 독특한 외관이냐 이런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영화나 또는 명품 브랜드와 다양한 업계와 이제 콜라보도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 슈퍼히어로 영화의 주인공들을 모델로 삼은 차량도 있습니다. 맞아, 맞아. 외관, 내관에 이제 이런 멋있어. 캐릭터 또는 이제 이니셜 같은 거를 붙여서 이 에디션을 내는 건데요. 이렇게 운전하고 내리는 모든 순간에 이 영화 주인공과 막 함께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거죠. 네.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게 한정판으로 나왔다. 나오면. 아, 진짜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한나라 여왕의 생일을 기념해서 만든 특별한 차량도 있습니다.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88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차가 나왔는데요. 이뻐. 이제 지붕과 보닛, 이제 영국 국기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어서 멀리서도 저거 스페셜인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차까지 나오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태극기가 차에 막 붙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태극기 되게 이쁘잖아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지나가면 신기하니까 그쵸. 쳐다보고, 그쵸? 그죠? 신기한 게 또 있는데요. 이제 네. 뿐만 아니라 군용 위장 페인트로 차량을 이제 전면을 막 칠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밀리터리 마니아 분들이 요즘 많으시거든요. 멋져요, 저런 거.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이 차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매월 파리에서 열리는 고급 맞춤복 박람회인
오트쿠티르 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은 차도 있는데요. 이제 은하수 아래서 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유명 인사의 모습을 표현한 자동차도 지나가는 것으로 이제 시선을 끄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차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차에서 내릴 때 네, 어떤 시선을 시선. 받는 거 이거를 하차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차감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차감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렇죠. 많죠. 자, 다음. 자, 두 번째 번째. 보겠습니다. 지루한 운전을 즐겁게 특별한 내부입니다. 네, 스페셜한 만큼 외관도 특별한 차입니다. 차 안에서 사실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편리함도 좀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만큼 이 스페셜 에디션 차량은요, 이 비행기 1등석에 탄 듯한 편안함을 갖춘 좌석을 제공을 하는데요. 6.5m의 긴 전장이 제공을 하는 클럽 라운지 같아요. 이제 여유로운 공간과 다양한 편의 사양, 좋다. 또 극대화된 고급스러움과 안락함을 느끼게 하고요. 아우, 좋다. 또한 전동 파티션을 통해서요, 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너머로 4명의 탑승자들이 마주보는 형태의 좌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더욱 특별한 차 같은 거죠. 비싸겠다.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차 이동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장거리 맞아요. 가야 되고 차에서 쉬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차가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내부도 이 디자인도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차 좋네, 비싸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부의 디자인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래서요, 한 차량의 이 스페셜 에디션은요, 이제 펄 입자를 가죽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죽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래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 표현할 수 있고요. 곳곳에 또 이 스페셜 한정판에 관한 에디션 로고가 새겨져 있어서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르네, 역시. 야, 근데 저런 차들도 차 막히는 건 다 똑같아. 그래도 편한 데 있으면 좀 덜 막히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즐기게 되고. 차는 다 막혀. 세 번째 보겠습니다. 더욱 안전하게 높아진 성능입니다. 네, 스페셜 에디션 차의 세 번째 매력은요, 바로 높아진 성능입니다. 네. 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특별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성능을 정말 최고로 이제 최첨단 시스템을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셜 에디션인 만큼 기존 차량에 더 추가적인 성능을 입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기능에 플러스해서 성능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한 에디션은요, 이제 차량 반대편에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전방 카메라로 이 차량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차가 있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상향등을 꺼서 이제 시야는 확보를 하고 또 반대편에 타 있는 운전자의 눈부심을 줄이는 이런 기능형 전조등도 제공을 하고요. 네. 또 주차할 때 이제 후진을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이 뒤에 보행자나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이거를 감지를 하고 멈추게 되죠. 자동으로 차가 스스로 멈추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좋아.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뭐 이제 큰 휠도 제공을 해서 이 더운 특별한 차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말은 진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차니까 더 특별하게 더 안전하고 더 특별하게 더 편리하고 더 특별하게 비싼가? 특별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아웃도어에서도 요즘에 차량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웃도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향상시킨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뭐 험난한 길을 다니거나 이럴 때 이제 핸들링이나 뭐 주행 안전성을 막 개선을 해서 뭐 이런 점을 좀 더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에디션을. 예, 그렇게 해서 험난한 길을 달리는 능력도 개선시킨 차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차가 단순히 그냥 기계가 아니고 네. 우리가 예전에 공상과학 만화에서 봤던 그 네네. 로봇 안에 내가 들어가서 움직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로봇 개념인 거야. 네. 맞아요. 로봇이어도 막히긴 막히죠?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7월을 또 마무리하는 한 주예요. 맞아요. 7월도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가 정말 7월을 마무리해야 되는 기간인데요. 그 시작인 월요일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